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누구에게나 호감받는 말기술, 말투가 고민이라면 유재석처럼, 지은이는 정재영, 발행은 센쇼입니다. 이 책은 인기 개그맨이자 MC로 활동하고 있는 유재석의 말투를 분석하고 그의 무해하고 다정하고 기분 좋은 말기술을 배워서 누구나 유재석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되자는 책입니다. 저자가 유재석의 말투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말솜씨가 외모나 학벌, 재산 등의 다른 조건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유재석이 완전한 언어 능력의 소유자는 아니겠지만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은 최선에 가깝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의 기술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화 파트너에게 공감하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며 질문하고 정신없이 웃긴 후에 호감을 잔뜩 털어갑니다. 그렇다고 유재석이 상대에게 마냥 맞추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당당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겸손하지만 자신을 밑바닥까지 낮추며 말하지 않고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잘못을 지적하고 불만을 얘기합니다. 저자는 유재석의 말기술은 누구나 꿈꾸는 언어 능력이라고 한껏 지켜세우는데요. 외모와 재력을 갖춘 이들도 몰래 선망하는 그의 말기술을 배우자는 게 이 책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투 때문에 고민하거나 말투를 고쳐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유재석이 하는 말을 잘 관찰하고 반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누구에게나 호감받는 유재석의 말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첫 만남에서 호감을 얻는 말솜씨.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 SNS에서 하트와 엄지를 받는 게 감미롭고 달달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그중 하나가 상대방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서 대화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유재석이 소유한 비장의 무기이기도 하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다들 비슷하기 때문이다. 빙하 위 펭귄들이 모두 빼닮은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이 넘쳐난다. 그중 하나를 골라서 말해주기만 해도 상대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호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 유재석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실제 대화에서 정확하게 적용한다. 유재석이 유퀴즈 원더블럭에서 동갑 회사원을 만났을 때를 보자. 회사원은 자신은 노안이 시작되어서 신문을 읽을 때 안경을 벗는데 유재석은 어떠냐고 물었다. 유재석은 아직 아니었다. 회사원, 신문을 아직도 페이퍼로 보세요? 유재석, 예. 회사원, 손으로 안경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보세요? 유재석, 아니요, 그냥 손으로 가상의 신문을 넘기며 이렇게 봐요. 회사원, 보이세요? 요즘 제가 제일 힘든 게 노안이에요. 유재석, 아, 여기서 유재석은 뭐라고 덧붙였을까? 1. 아, 저는 아직 노안이 안 왔어요. 2. 아, 저도 곧 오겠죠. 1은 당신은 벌써 노안인가요? 나는 아니에요 라는 의미다. 차이를 강조하는 말이다.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의 장벽이 불쑥 솟아오를 법한 말이다. 반면 이는 공통점을 강조한다.
아직은 아니지만 동갑인 나도 당신처럼 곧 노안이 오겠죠 라는 뜻이니 동질감을 표현하는 말이다. 유재석은 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은근슬쩍 동질성을 암시하는 것이 유재석의 빼어난 대화 기술이다. 대화 상대였던 회사원은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유재석도 나처럼 노안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니 외롭지도 않고 안도감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유재석에게 호감을 느꼈을 것이다. 유재석이 자신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밝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유재석은 상대방과 동질성을 찾았고 호감을 얻었다. 유재석은 한 여성 출연자에게도 같은 매뉴얼을 썼다. 조세호와 출연자의 대화였다. 조세호, 성함이 출연자 윤나입니다. 조세호, 윤아 씨요? 출연자, 아니요, 윤나 강조하며 나. 조세호, 준우. 순간 유재석이 돌발적으로 하하하 웃기 시작했다. 웃음은 정지 신호다. 상황을 일거에 멈추는 빨간 신호등이 웃음소리다. 그런데 웃음으로써 상황을 급정지시킨 사람에게는 의무가 생긴다. 왜 웃었는지 해명해야 하는 것이다. 유재석은 왜 웃었을까? 유재석은 조세호가 의기소침해진 것도 재미있었지만 출연자가 나라고 말하며 강조한 것에도 흥미를 느꼈다. 출연자의 말투를 듣고 그녀의 성격이 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재석은 이 판단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1. 성격이 약간 급한 편인 것 같네요. 2. 성격이 약간 저도 그런데 급한 편인 것 같네요. 1이라고 말했다면 상대방은 유쾌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격이 급하다는 무례한 비난으로 들릴 확률이 높다. 아마 자기가 뭔데 나를 평가하나 싶었을지도 모른다. 1은 위험한 발언이다. 그런데 2는 다르다. 저도 그런 데를 삽입하면 위험 요소가 제거된다. 당신은 성격이 급하군요는 비난이지만 당신은 성격이 급하군요. 나도 그런 데는 반가움의 표현이다. 반갑다는 인사를 듣고 화를 낼 사람은 많지 않다. 이는 안전한 발언이다. 유재석은 당연히 이라고 말했다. 출연자와 자신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친근하게 다가간 것이다. 그 덕에 촬영 현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성격이 급하다는 평가를 들은 출연자를 비롯해 스태프들까지 모두가 유쾌하게 웃었다. 동질감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심리적 바탕이다. 유재석은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는다. 치밀한 계산은 하지 않더라도 몸에 밴 매뉴얼을 따른다. 방송에서 게스트를 만나면 반갑게 웃고 떠든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감탄사를 섞어가면서 적극적으로 호응한다. 그가 경험을 통해 스스로 체득한 대화 매뉴얼에 따른 행동이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규칙이 있는데 역시 공통점 찾기다. 처음 보는 사람과 자신의 공통점을 찾아 표현해주면 상대방이 친근감과 호감을 느낀다는 걸 그는 일찍부터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유재석처럼 말하면 된다. 처음 만난 사람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서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도 나를 좋아하게 된다. 먼저 나쁜 예부터 살펴보자. A. 최근에 뉴욕 여행을 다녀왔어요. B. 저는 외국 여행이 정말 싫어요. 무의미하죠. 한국에도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A는 벽에 부딪힌 기분일 것이다. B가 나는 당신과 다르다라며 이질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불쾌할 수도 있다.
B가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내요? 나는 당신과 달라요. 라고 면박을 준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질감과 차이를 강조하는 대화는 단절되기 쉽고 불쾌하다. 상대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주거나 다투려는 목적이라면 B처럼 말해도 상관없지만 마음을 얻을 생각이라면 다르게 말해야 한다. A. 최근에 뉴욕 여행을 다녀왔어요. B.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사실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는 가고 싶어질지도 모르죠. 뉴욕을 여행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B는 미래의 공통점에 방점을 찍었다. 지금은 다르지만 우리는 비슷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유재석이 노안에 대해서 말했을 때와 같은 화법이다. B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인지도 모른다. A가 자랑을 시작했는데도 안입고음을 참고 받아줬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서 동질감과 궁금함까지 표현해줬으니 관대하다. 호기심의 대상이 되면 사람은 들뜬다. A는 에너지 넘치게 여행 이야기를 이어갈 테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상대에게 감사와 호감을 느낄 것이다. 예를 하나 더 살펴보자. 두 사람이 직장생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A. 저는 사장이 싫어요. 모든 걸 다 쏟아서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아요. B. 저는 사장이 싫지 않아요. 당신은 사장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어요. B는 상대를 가르치고 싶어 한다. 결정적인 조언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어쩌면 상대를 다독이고 싶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B의 태도에는 몹쓸 전제가 숨어 있다. 나는 당신과 다르고 당신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런 뉘앙스는 아무리 미묘해도 읽히게 되어 있다.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확률이 무척 높다. 이렇게 되면 대화는 신경전이 되고 만다. 신경전도 전쟁이어서 피곤할 수밖에 없다. 대화가 피곤해지는 게 싫다면 우울감과 차별성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동질감을 표현해야 한다. A. 저는 사장이 싫어요. 모든 걸 다 쏟아서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아요. B.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쓰죠. 제 자신에게 말해요. 무리한 기대는 하지 말자고요. 유재석이 성격 급한 출연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B는 A와의 공통점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나도 그럴 때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둘은 같은 편이 된다. 상대가 공감하고 호의를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펭귄 떼 속의 펭귄들처럼 많이 닮았다. 닮았다는 건 기쁜 일이다. 외로움을 씻어주고 공감의 근거도 되어주기 때문이다. 공통점 확인이 인간관계의 접착제다. 우월감은 잠시 접어두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실력 있는 커뮤니케이터다. 사랑의 감정을 키우는 4가지. 동질감이 사회생활에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연애할 때도 좋은 무기가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며 지내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많지 않다. 동질감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 물론 동질감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동질감은 사랑을 키우는 4가지 요소 중 하나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엘리어 에런슨이 정리하기로는 외모, 근접성, 능력, 동질감이 사랑의 감정을 일으킨다. 짧게라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다.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려면 우선 외모가 뛰어나면 된다. 외모가 사랑의 첫 번째 계기다. 성별을 떠나 매력적인 외모에 끌리는 건 막을 도리가 없다.
하지만 반대도 성립된다. 아름다워야 사랑하게 되지만 사랑하면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누구나 경험하듯이 사랑은 착시를 일으켜서 나의 연인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결론은 절충적이다. 외모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빼어난 외모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사랑의 두 번째 요소는 근접성이다. 공간적으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좋아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해외의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가깝다는 건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가령 같은 동네에 살거나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거나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자주 만나는 것이 사랑의 호조건이 된다. 왜 그럴까? 만나기 쉽기 때문만은 아니다. 노출 빈도 자체가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자주 만나면 단점보다는 매력에 주목하게 된다. 처음에는 싫었던 노래도 반복해서 들으면 괜찮게 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내 연인이 될 후보자는 내 주변을 서성인다. 등잔 밑에서 사랑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전현무가 약점을 드러내는 이유. 세 번째로 능력이 사랑의 감정을 싹 틔운다. 스마트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매력적이다. 또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인기가 높다.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사랑과 우정을 얻는 데 유리하다. 그런데 역설이 있다. 특별하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오히려 비호감의 대상이 된다. 도저히 접근할 수 없이 완벽하게 빛나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을 숨막히게 한다. 특히 자신과 같은 분야에서 지나치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이성은 오래 사랑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사랑의 기대치를 낮춰야 하는 걸까? 물론 아니다. 방법이 있다. 실수를 하고 어수룩한 모습을 노출하는 것이다. 가령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이유는 그가 천재여서만은 아니다. 자기 집 주소를 잊어버리는 등 터무니없는 허점도 자주 보였기 때문에 그는 친근한 존재가 되었다. 커다란 덩치의 격투기 선수가 강아지 앞에서 겁먹은 표정을 지으면 매력적이다. 젊고 아름다운 연예인이 몇 년 동안 외롭게 지낸다고 고백하면 어쩐지 호감이 생긴다. 인간적인 면모와 빈틈을 노출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TV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다. MC 전현무가 책 읽어드립니다에서 자신의 책장을 공개했을 때다. 책도 많았고 유명한 책도 곳곳에 보였다. 그런데 전현무가 자백했다. 어떤 책은 2권씩 구입했다고 말이다. 이미 샀다는 사실을 잊고 또 구입했던 것이다. 자기 책장을 촬영한 화면을 보면서 전현무가 말했다. 팩트플리스 2권 있는 거 보여요. 산 줄 모르고 또 산 거예요. 호모데우스와 다른 수필도 2권씩 있어요. 전현무는 자신이 책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적고 소양도 부족하다고 고백해서 웃음을 끌어냈다. 그런데 실은 전현무가 지식과 동떨어진 사람은 아니다. 언론사 여러 곳에 합격한 이력이 있으니 특히 글쓰기 등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백치라도 되는 양 꾸민다. 의식적으로 계획하지 않더라도 유익한 작전이다. 자신의 허술함을 적절히 드러낼수록 대중은 거부감을 덜 갖고 호감을 느낀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은 실패하거나 착오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연예인들도 있는데 그들은 당당한 표정으로 자존심을 지켜냈을지는 몰라도 대중의 전폭적인 사랑은 스스로 거절한 셈이 된다.
정밀기계처럼 정확하고 빈틈없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다. 스타와 팬 사이뿐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같은 분야에서 나를 꺾고 활약하는 경쟁 상대는 진심으로 좋아하기 어렵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인간 심리 때문이다. 동질감이 사랑을 키운다. 네 번째 사랑의 묘학은 동질감이다. 비슷하면 서로를 좋아한다. 유사성이 사랑을 키우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사람의 이상한 자아도취성 확신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의견이나 취향을 가진 사람을 똑똑하다고 믿는다. 나와 닮았다는 점이 현명함의 물증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니까 나를 닮은 사람도 지성적이라고 믿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두 번째 이유는 응원 효과 때문이다. 나와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은 내 취향의 응원단이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내 철학의 지지자다. 고맙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사성이라고 해서 인생관처럼 크고 중요한 공통점이 필요하지는 않다. 작은 유사성도 두 사람을 급격히 가깝게 만든다. 왜냐하면 인간의 낙관적 상상력 때문이다. 심리학자 엘리어 에런슨이 설명하기로 사람들은 작은 공통점을 발견하면 큰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가정해버린다. 가령 좋아하는 치킨 요리의 종류만 같아도 가치관이나 문화적 취향까지 비슷할 것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낙관한다는 의미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공통점을 찾으면 친해진다. 음식 취향, 성격, 말투, 옷차림 등에서 유사성을 찾아 표현하는 건 호감을 얻는 좋은 방법이다. 유재석 스타일대로 말하면 효과적이다. 저도 그렇지만 당신도 수줍은 편이네요. 저도 자신감을 잃고 주저할 때가 많아요. 책 읽기가 무척 싫죠. 저도 그래요. 너무 걱정 마세요. 단순한 실수예요. 당황하면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도 당신과 비슷하다고 말하면 상대는 기분이 좋아지고 반사적으로 호감을 갖는다. 좋은 공통점만 통하는 게 아니다. 심지어 상대의 단점을 지적할 때조차 나도 그렇다고 말하면 서로를 이해하며 기분 좋게 웃고 떠들 수 있다.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을 찾아 헤맨다.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심리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취향의 공통점을 분주하게 찾는 게 인간 심리다. 매 눈으로 공통점을 찾고 친근하게 표현해 주면 된다. 상대에게 사랑과 호감과 기쁨의 싹이 들 것이다. 경청하는 눈빛이 감동을 준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적 성공과 개인적인 행복을 모두 선물하는 태도가 있다. 바로 경청이다. 경청의 서경은 기울경이므로 기울여서 듣는다는 뜻이다.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기울이고 몸을 기울여서 다시 말해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는 게 경청이다. 경청하면 친구와 가까워진다. 마음을 열고 가족과 대화할 수 있다. 성공의 가능성도 열어준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팔 수 있고 동료 사이에서도 호감도가 높아진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삶의 기술인 경청을 어디에서 배워야 할까? 가르쳐주는 곳이 많지 않은데 등잔빛을 보면 무릎을 치게 된다. 매일 보는 TV 속에서 경청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강사는 유재석이다.
우리도 몰랐던 천재적인 경청가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이다. 그는 말하기 능력과 유머 감각도 뛰어나지만 최대 장기는 뭐니 해도 경청 능력이다. 세계 경청 선수권 대회가 있다면 당연히 국가대표로 참가할 것이다. 하지만 경청이 그렇게 단순한 행위는 아니다. 세부 기술이 많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말하는 경청의 기술에는 집중하기, 표정과 자세 관리하기, 이해하기, 기억하기 등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하기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경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온 마음을 다해 듣는다 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경청이 아니다. 경청의 핵심은 반응이다. 그렇다면 유재석은 어떻게 반응할까? 놀라울 만큼 다채로운 리액션. 유퀴즈 온 더 블럭의 배우 공유가 출연해 MC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유재석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공유가 스스로 출연을 결정했다고 하자 아하, 공유는 그럴 줄 알았어요. 공유가 유퀴즈 온 더 블럭을 다는 못 본다고 하자 그런 거지 뭐. 맞아요. 그러네. 맞아. 자기도 안 해. 멋있는 거. 공유가 이동욱을 여우 같다고 하니 긴급 속보입니다. 이동욱은 여우다. 감탄하면서 야, 센스가 있네. 공유가 가족을 실망시킨 적이 있다고 하자 뭔지 알지. 동의하는 의미로 그러니까요. 너무 공감이 가. 궁금해하며 그래요? 진짜? 안타까운 듯이 아이 참 또 손뼉 한번 치고는 그거 알죠? 놀란 표정으로 어후 아이고 나 참 진짜 일부만 옮겼는데 놀랍다. 어쩌면 저렇게 다채로운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유재석이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게 아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엄청난 정신노동을 한다. 상대를 면밀히 살펴보다가 수십, 수백 개의 반응 패턴 중 필요한 하나를 골라서 던진다. 그런 관찰과 분석과 선별의 과정을 몇 시간 동안 지속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는 주식 투자자, 취업 공부에 집중하는 청년, 논문 쓰기에 몰입한 학자처럼 유재석도 자신만의 정신노동을 고되게 수행하면서 그 결과로 사회적 성공을 일군 것이다. 경청 반응의 3가지 요소. 그런데 분석해보면 유재석의 반응에는 규칙이 있다. 첫 번째로 상대의 감상을 존중한다. 그거 알죠? 라고 외치면서 대화 상대의 감정과 의견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 상대를 칭찬한다. 예를 들어서 센스가 있네는 인터뷰를 기분 좋게 띄워주는 말이다. 세 번째로 감정에 동조한다. 함께 기뻐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아하, 나 참, 아이고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감정 변화에 빠르고 정확히 동조한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인정, 칭찬, 동조하는 반응을 보이면 되는 것이다. 인정. 내 말이 맞아. 분명히 근거 있는 주장이야.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지. 너는 그렇게 느낄 권리가 있어. 칭찬. 그건 뛰어난 아이디어야. 너는 큰 친절을 베풀었던 거야. 훌륭해. 너는 역시 감각이 좋아. 동조. 나도 동감이다. 나 같아도 그랬겠다. 어휴, 내 속이 다 터진다.
아주 쉽다.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는 건 간단하다. 상대의 의견이나 감정에 동조하는 것도 딱 한마디로 가능하다. 그렇게 유재석처럼 반응하면 우리도 경청의 실력자가 될 수 있다. 유재석의 웃음을 배워도 좋다. 그의 웃음소리는 감탄사만큼이나 다양하다. 호들갑스럽게 하하하하 못 참겠다는 듯이 키키키키 손뼉을 치며 허리를 굽히고 깔깔깔 폭발하듯 으하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이히히 웃음도 세밀하게 나누면 수십 가지 종류가 되는 것 같다. 유재석은 그 많은 종류의 웃음을 터뜨리면서 상대에게 메시지를 던진다. 너무 재미있어요. 더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이다. 대화 상대가 그런 반응을 보이면 인터뷰인은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웃지 않고 놀라지 않고 흥겨워하지 못한다. 거칠고 탁탁하다. 근엄한 돌덩이와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는 없다. 유재석은 웃고 놀라고 즐거워한다. 부드럽고 탄성이 높은 고무공 같다. 유재석과 대하면 신나게 뛰어노는 기분이 된다. 슬퍼도 다시 한번. 공유와 나눈 대화는 무척 즐거웠다. 하지만 유재석은 무겁고 슬픈 이야기를 나눌 때도 다양하게 반응하면서 경청 능력을 증명한다. 러닝맨에서 방송인 김종국이 유재석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장면이 있었다. 프로그램에서 터프한 캐릭터를 맡은 그는 마음이 자주 불편했다. 역할에 맞춰서 심하다 싶을 만큼 일부러 공격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게 동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거친 캐릭터를 버리면 방송에서 활용 가치를 잃게 될 테니 딜레마라고도 했다. 역시 걱정과 아픔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을 기준으로 김종국의 쓸쓸한 심경 토론은 약 90초 동안 이어졌고 유재석은 온 마음을 다해서 들었다. 경청의 명백한 증거는 그의 진심 어린 반응의 횟수다. 유재석의 반응은 90초 동안 최소 15번 있었다. 동의하며 내가 맡아야 할 악역이 있으니까. 김종국이 웃자 따라 웃는다. 허허. 동의를 표하며 아, 그럼.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래. 조금 높은 목소리로 동의하며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 거지. 때로는 고민이 된다고 하자. 동의하며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부딪히고 격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동의하며 그래.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응. 슬픈 표정으로 끄덕끄덕 눈을 감으며 그래. 김종국의 말끝을 따라하며 그렇게 하면 방송에서 안 써주고 힘들었다고 말하자. 맞아. 김종국의 말끝을 따라하며 그렇게 되고 이해한다는 의미로 유재석은 대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응했다. 그가 공감하고 이해를 표현한 횟수가 90초 동안 15회, 즉 6초의 1회꼴이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유재석의 입은 휴식을 모른다. 김종국과의 대화에서는 유재석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먼저 당연하지라거나 그렇게 되고라고 말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인정했다. 또 음이라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상대방의 아픔에 동조했다. 진지한 대화여서 칭찬은 하지 않았다. 김종국은 유재석이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경청한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포옹보다 더 따뜻한 위로이고 응원이다.
경청 능력에서 유재석의 경쟁자가 있다면 미알 앤더가 쓴 소설 모모의 주인공이다. 10살 정도 된 소녀 모모는 어느 날 연고도 없는 마을에 홀로 나타난다. 모모는 작고 깡말랐다. 머리는 뒤엉켜 있었고 신발도 없어서 발바닥이 새까맸다. 가족이 없는 모모는 마을 사람들이 마련해준 작은 집에서 살게 된다. 누가 봐도 모모는 거지 소녀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모를 멀리하지 않고 아이와 가까이 지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모 집으로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놀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모모는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된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모모를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고민이 모두 해결되었다. 모모의 특별한 경청 능력 덕분이었다. 모모는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아이였다. 모모가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면 사람들의 마음은 저절로 풀리고 밝아졌다. 처음에는 모모가 마을 사람들에게 얹혀 살았지만 머지않아 의존 관계가 역전된다. 경청하는 10살 소녀에게 마을 사람 모두가 의지하게 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경청은 많은 것을 준다. 친구와 가족 그리고 이웃과 행복하게 지내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크고 작은 이득을 준다는 사실은 학자들의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아래는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오웬 하지가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경청이 주는 이득, 개인적 이득, 가족관계가 좋아진다. 대화 등 상호작용의 즐거움이 커진다. 상대의 자존감을 높인다. 학교 성적이 향상된다. 친구가 많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직장에서의 이득, 고객과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생산성이 높아진다. 실수가 줄어들고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 판매 실적이 늘어난다. 혁신과 창조성의 조건이 마련된다. 경청하는 학생은 당연히 성적도 좋다. 수업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안 된 학생들의 성적은 떨어지기 쉽다. 경청을 하면 가족이나 친구와의 사랑도 더 깊어진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니 마음을 열 수밖에 없다. 또한 경청은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경청은 직장에서도 많은 이득을 가져온다. 고객의 말을 경청하면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직장 내부에서도 경청의 문화는 직업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인다. 창의성도 경청의 산물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를 때가 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경청이 개인의 삶을 비옥하게 만들고 사회적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리에 가깝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경청을 어려워할까? 왜 연인이나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도 힘들어할까?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선택적 지각이 문제다. 선택적 지각이란 정보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가리킨다. 원치 않는 정보는 필터로 걸러서 원천 차단하는 것이 인간 지각의 숨은 원리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불리한 정보는 믿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우리 팀의 반칙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상대 팀의 잘못만 선택적으로 과장해서 지각한다. 인간은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지각하기 어려운 존재인 것이다.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상대 이야기를 필터링해서 일부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잠재의식으로 내려보낸다. 선택적 듣기를 하는 것이다. 신념, 편견, 두려움, 우월감 등이 바로 필터 역할을 한다. 그 모든 정신 세팅을 완전히 삭제하기는 힘들어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편견이나 우월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선택적 듣기 성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청을 막는 두 번째 원인은 무거움이다. 모모에게는 무거움이 없다. TV 속 유재석에게도 없다. 모모는 맑고 유재석은 즐겁다. 마음이 탁하거나 무거운 사람은 대화하면서 웃고 떠들고 신나게 반응할 수 없다. 우리는 마음이 어둡고 슬퍼서 경청하지 못한다. 당장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로 결심하면 도움이 된다. 그때부터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타인의 아픔을 상상하기,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적지 않다.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떤 감정일까? 서운할까? 기쁠까? 아니면 기대에 들떠 있을까? 상대의 감정을 추측해서 그 감정을 존중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공감 능력이다. 상대방 생각의 배경을 상상하는 것도 공감 능력이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나 경위를 알아맞히면 공감 능력이 높은 것이다. 공감 능력 수준을 테스트하는 방법도 많다. 아래는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공공이익을 위한 과학센터가 온라인에 공개한 테스트 항목의 일부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매우 아니다 중에서 하나를 골라 답하면 된다. 1. 주변 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진다. 2. 친구나 애인을 행복하게 만들 방법이 쉽게 떠오른다. 3. 누군가 모욕을 당하면 나도 기분이 상한다. 4. 다른 사람의 관점을 쉽게 이해한다. 5. 내 의견이 옳다는 확신이 들어도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어본다. 6. 누군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먼저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매우 그렇다는 답이 많으면 공감 능력이 높은 것이다. 테스트를 해보면 알겠지만 공감은 쉽지 않다. 나의 생각에 반대하거나 나의 감정을 다치게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상상하는 게 공감이다. 공감은 인간의 고차원적인 능력인 것이다. 하지만 갖기 힘든 만큼 큰 이득을 준다는 게 해외 연구의 공통된 결론이다. 공감 능력은 경청 능력만큼이나 성공의 중요한 비결이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다. 또한 직장에서 설득력과 리더십이 강화된다. 상대의 마음을 알아야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상품과 서비스 판매 실적도 고객의 감정을 읽는 사람이 더 높다. 요컨대 공감도 경청처럼 개인적 행복과 사회적 성공을 모두 가져다주는 자질이다. 행복하고 싶다면 공감해야 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공감 능력이 필수다. 다행히도 공감 능력은 연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정설이다. 모범적인 사례를 보고 배우고 따라하면 충분히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TV 속 공감대왕 유재석과 유튜브의 공감여왕 제재가 보여준 신뢰를 활용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정리했다. 남의 마음을 상상한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상상한다. 배우 최민수와 아내 강주은이 해피투게더에 출연했을 때였다.
아내는 남편의 돌발 행동 때문에 난처했던 경험을 전했다. 최민수가 동호회 모임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난데없는 이야기를 꺼냈다. 용돈이 부족해서 어려우니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해달라면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린 것이다. 강조는 이 일화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크게 웃을 거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출연진은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다. 게스트가 준비한 회심의 스토리가 힘없이 마무리되려고 하니 위기 상황이었다. 그때 유재석이 재빨리 개입해서 웃음을 터뜨렸다. 유재석, 그런데 입금이 실제로 되었습니까? 최민수, 하나도 안 오더라. 출연진들 복소. 유재석은 만족하지 않고 추가 질문을 던졌다. 유재석, 그러면 얼마 정도 입금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최민수, 거기서도 이야기했어요. 50만 원만 달라. 출연진들 복소. 유재석이 싸늘해지던 분위기를 되살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순발력이나 재치 때문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감 능력 덕분이다. 유재석은 최민수의 마음을 상상했다. 당시 최민수가 원했던 것은 돈이다. 그런데 정말 송금이 되었을까? 최민수가 어느 정도의 액수를 기대했을까? 결과에 실망하지는 않았을까? 유재석은 그렇게 최민수의 마음을 상상한 후에 그가 속마음을 터놓도록 유도했고 결과는 폭소였다. 유재석의 질문은 결국 그때 당신의 마음은 어땠나요와 다르지 않았다. 질문을 받은 최민수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는 신난 어린아이처럼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다.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지극히 쾌감을 준다. 상대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질문하면 상대는 아주 기뻐한다. 실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 팀장님, 그때 심정이 어땠나요? 너 그런 일이 있었어? 얼마나 신났을지 궁금하다. 자신이 가진 것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것도 대화의 큰 즐거움이지만 자신의 깊은 마음을 토로하는 것도 행복하다. 엄마에게 기쁘거나 슬펐던 일을 실컷 털어놓은 어린아이도 고해성사를 마친 어른도 그런 심정일 것이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저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상상하고 질문한다. 그럴 때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춤추듯이 기쁘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말투가 고민이라면 유재석처럼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